네, 경제플러스입니다. 오늘도 정철진 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경제 뉴스에서 가장 큰 이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해 처음으로 둔화세를 나타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월이니까 4월,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예. 3.4%입니다. 물론 3.4%란 자체는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높죠. 현재 미국의 통화정책,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2%대 초반입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1월, 2월, 3월은 계속해서 증가세잖아요. 근데 그 증가세가 꺾이는 하락으로 돌아가는 그 변곡의 의미가 첫 번째가 있었고,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월도 그랬고 2월도 그랬고 3월도 그랬고 시장이 발표 나오기 전에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예상치를 웃도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 발표했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4%를 예상했는데 예. 딱 그만큼 나왔다라는 점이 두 가지 그러니까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화면상에도 나오지만 1월, 2월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절대씬 높죠. 예상보다 낮았다는 거죠. 네, 예상보단 낮았고 음. 방향성에서 꺾였다라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고, 예. 또 하나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이제 품목별에서 가중치도 두고 어떤 항목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좀 가장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주거비가 가중치도 높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중요한 핵심 지표였었는데 네. 여전히 주거비는 또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상승 폭이 실은 이번 달에 둔화됐다라는 점 하나가 눈에 확실히 들어왔고, 예. 지금은 아니지만 1년 전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의 핵심 지표 주범 중에 하나가 중고차 가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전년 대비로 하면 한 7% 가까이 떨어져서 이제 중고차에 대한 우려. 마지막으로 주거비만 좀 많이 떨어져 주면 미국의 물가도 잡힐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기대 어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도 서비스 물가, 또 외식 물가, 여기는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좀 힘들다. 이런 맥도날드에 반론도 손님이 많이 없다면서요?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맥도날드. 예. 네. 맥도날드도 이제는 10달러는 이상은 들고 와야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우리가 언젠가부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막 챙겨봐야 되는 그런 네. 세상이 돼버렸는데 결국은 그게 금리랑 관련돼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바라는 것이 미국의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란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건 경기가 나쁘다는 거에 방증이기도 하나. 예. 그런데 지금은 워낙 고금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전 세계적으로 빚을 많이 진 상황에서는 금리가 떨어진 것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제 대출 부담이 좀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많이 기다리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 물가와 금리 인하가 연결이 돼 있느냐?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현재 통화 정책,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는 크게 두 가지 지표인데요. 첫 번째가 물가, 두 번째가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좀 빨리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주려면 물가가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 정도로 잡히네 하면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가 고용이 좀 나빠졌네라고 하면 또 물가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이달 초에 발표됐던 지난달에 미국의 고용 시장이 기대 외로 완전히 좀 많이 좀 타격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도 나빠졌고 이번에 물가도 변곡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추세가 조금만 더 이어지게 되면 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미국의 물가, 미국의 고용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추세를 좀 더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성을 지금 여전히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런 거죠.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 한 달 이렇게 됐다고 해서 뚝딱 바뀌지는 않고요. 과거의 통계를 좀 보면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한 3번은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달에는 4월을 확인했죠. 그럼 다음 달 초에는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 둘째 주에는 5월 물가, 그다음에 이제 7월이 되면 6월까지를 확인하게 될 테니까 네. 아마도 6월, 7월 이 언저리에서 정말 명확한 금리 인하의 시점과 사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4번은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보통 그렇습니다. 워낙 연준 입장이나 분위기가 자주 바뀌어가지고 네. 이 자리에서 정철지 평론가도 연준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어제도 뭐 주식이 올랐다가 네. 좀 빠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환호해서도 안 되는데 또 네. 언론이
좀 너무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네.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 연준 위원이라는 분들, 뭐 제롬 파월은 연준 의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를 일단 경청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통화 정책은 누구도 모르는데 네. 적어도 지금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의 현행 지표들은 아마 연준 위원들이 좀 더 미리 앞서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정 때문에 이분들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분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예. 진짜 멘탈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이 사람이 예. 아주 강경하게 아직 금리 인하 멀었다, 물가 안 잡혔다라고 얘기하다가 하루는 저 사람이 괜찮다, 고용이 좀 흔들리는 신호 보인다, 뭐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차라리 지금은 채권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를 하나 딱 놓고 그냥 시장 금리를 따라가는 것이 앞으로도 현명한 우리의 대처법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전에 정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이 금리 인하는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가 증시 호재로 막 해석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비정상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비정상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예. 그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거는 사실 아닌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 그래서 약간 말을 바꾼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인하를 우리가 원하긴 원하는데 이건 경기가 나빠서 하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네. 나쁠까봐 하는 금리 인하다라고 해서 예. 일명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그런 명칭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019년 과거에. 그래서 지금 계속 시장이 원하는 거는 아예 경기가 망가지고 나서 금리 인하할 게 아니라 미리 보험적으로 해달라라는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제 6월이 오잖아요. 네. 그럼 6월 첫째 주 금요일 날에 미국의 5월 고용 지표를 볼 수가 있어요. 5월 고용 한 지표요. 번 더 고용 지표가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가 망가진다면 예. 그리고 6월 둘째 주가 되면 5월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저는 기준금리,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안 내린다 하더라도 예. 시장 금리인 10년물 금리는 굉장히 빨리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달러도 약세로 확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부분은 아마 한 6월 둘째 주 부분이 되면 훨씬 더 우리가 확연하게 들어가면 6월 달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굳이 7월까지 안 가더라도 6월까지만 본다면 글쎄요, 뭐 시장 대처법이라든가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더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뭐 보여집니다. 3, 4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예. 방향성은 맞습니다. 6월 달까지만 보면 알 수 있다. 6월이 방향이 다시 위로 틀어버린다. 이러면 꽤 금리 인하라든가 어. 모든 부분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신중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승론자가 될 필요도 없고 하락론자가 될 필요도 없어요. 추세론자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과거에 이제 진짜 그 주식 폭락기라든가 부동산 폭락기가 대부분 금리 인하 시점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예. 좀 조심스러운 그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금리 인하는요. 과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나쁠 때 했었기 때문에 통계를 쭉 보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시든 부동산이든 금리 인하가 시작될 타이밍부터 무너졌던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 제가 앞서도 말했던 이 보험성 금리 인하 시점 같은 경우 뭐 2019년이나 몇 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기에 오히려 증시라든가 부동산이 환호했을 때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어렵죠. 가령 고용 시장이 나빠지기는 나빠져야 되는데 또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안 좋은 예. 이 정도 레벨로 떨어지는 좀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사실 고물가 고금리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까지 경고를 하다가 갑자기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거잖아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면서. 네. 근데 이제 연준이 뭔가 이 미국 대선까지 좀 이 금리를 좀 딱 누르는, 좀 관리하는 듯한 인상을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FOMC 회의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크게 선을 그었습니다. 기자들도 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때문에 혹시 정치권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할 때 자기가 이 의장 자리를 12년간 했었다. 그런데 예. 12년간에는 당연히 트럼프도 겪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 정치권에 휘두른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좀 화를 냈었거든요. 과거에도 연준 같은 경우가 그닥 그렇게 뭐 정치권의 영향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스케줄을 좀 보게 되면 예. 11월에 대선이 있고 또 11월에 FOMC 회의가 거의 비슷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11월에는 좀 어떤 행동을 하기가 좀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왜 제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그 질문을 때문에. 왜 드렸냐면 네. 그럼 연준뿐만 아니라 재무부도 지금 네. 부채 발행 수를 너무 확 늘리지 않겠다라든가 그런 신호를 계속 줬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같이 움직이는 걸 봐서는 좀 이게 선거와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살만하거든요. 오히려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은 있겠죠. 예, 자넷 옐런 그러니까 중앙은행과는 다르게 특히 예. 말씀하셨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재무부가 오히려 바이백이라는 그러니까 재무부가 스스로 돈을 찍어서 채권을 이제 사들이는 예. 그런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미국은 물가 혹은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고민을 했었는데 재무부가 나서서 채권을 사들이고 또 돈을 푸는 일종의 뭐 정부발 양적 완화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대목이라면 오히려 앵커께서 이야기한 그런 의심을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가다가 2025년도가 되면 물가가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네. 그 지적도 좀 맞는 것이 물가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파급 효과가 큰 걸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예. 기름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물가가 높아 하는 게 가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그렇군요. 지금은 정말 중요한 폭풍, 핵심인 기름값은 WTI 기준으로 배럴당 $80 이하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물가 상승은 예. 정작 물가의 주인공인 유가를 눌러놓은 채로 서비스 물가, 외식 물가, 먹거리 물가, 우리나라는 과일값 이 품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걸 못 잡은 상황에서 설상가상 국제 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다면 즉 유가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누르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중동 문제도 관리하고 예, 있고요. 관리하고 있고요. 어. 이게 터지게 되면 이야기한 대로 걷잡을 수 없는 그렇군요. 정말 큰 진짜 인플레이션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좀 꺾이네, 소매 판매 지수가 나쁘네라는 신호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물가는 오히려 한 단계 더 업, 오히려 경기는 나빠지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그렇게 존재하는 게 사실. 아직은 불확실성이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전망해 보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달러 환율이 어제 폭락한 다음에 오늘 조금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긴 한데 좀 이건 거의 이제 단기적인 전망이라 좀 해보죠. 암계 영역을 하면 될 텐데요. 우리 코스피 국장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코스피가 원하는 건 원화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 우리 특히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달러가 약세가 되기를 바라셔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길 바라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네. 표에 나오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가 1,340원대까지 거의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예, 주가는 올랐었고 오늘은 실은 또 뉴욕 증시에서 뭐 금리나 힘들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올랐어요. 1,350원대로.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또 하락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앞으로의 추이를 바라볼 때는 환율이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달러가 약세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것도 또 암기 영역인데요. 이 미국의 달러 가치는 미국의 국채 금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거의 동행해서.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될까 강세가 될까 하는 점은 미국의 채권 금리인 국채 금리가 올라 내려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총 정리를 하면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죠. 그러면 미국의 시장 금리인 국채 금리가 먼저 떨어지겠죠. 그럼 달러 약세입니다. 이게 같이 가고 그러면 원화 강세, 코스피는 웃게 되는 이 트랙을 꼭 그 기억을 하셔서 저는 지금부터는 미국의 국채 금리 하나만 계속 보시다가 걔가 진짜입니다. 오히려 연준의 이야기, 뭐 FOMC가 다음 달에 내려, 9월에 내려, 몇 번 내려 이런 거는 오히려 투자로 간다면 별 의미는 없고 국채 금리만 바라보고 국채 금리가 4% 밑으로 떨어지는지 그럼 당연히 달러 약세가 나오고 코스피는 오릅니다. 이 메커니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외 증시 상황을 한마디로 안개 속이라고 비유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안개 속을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하죠. 정철지 평론가와 함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